네, 어떻게 인사 다 나눴습니까, 이제? 자, 오늘은 일단 이제 14장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심리 치유를 위한 질문. 네. 어떤 일을 만나든지 10가지 질문으로 내가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10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항상 좀 연구하셔서, 질문도 질이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아무 질문이나 한다고 해서 질문이 아니고 수준, 그 다음에 내용. 예를 들어서 자, 이 상황을 이대로 간다면 어떤 결과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상태를 이대로 두고 싶으십니까? 네,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 뭔가 새롭게 자기가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게 생겨요. 근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상담자가, 내담자가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또 그리고 결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앞으로 시간 질문을 활용을 해서 3년이나 5년이나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십니까? 이대로 그냥 두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기서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끌어내야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핵심, 뭐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이가 시험 점수가 안 맞았는데 그 중에서도 수학 점수를 또 국어 점수를 깎아먹는 영역이 어느 영역인가? 이거 세부적인 거. 그 다음에 또 비유를 들어서 도둑놈이 들어왔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거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 못 본 게 네 탓이 아니다. 네 탓이 아니고 그 도둑놈 때문이다. 그걸 잡아야 된다. 그래서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놈을 잡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네가 게을르니까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방식이 되면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그래서 질문도 기술이고, 그 다음에 이 질적인 질문, 수준 차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뭐 특별하게 어떻게 은사로 딱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신뢰들을 읽어보고 들어보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하나 하더라도 상대방이 꼼짝할 수 없이 행동하게끔 만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죠, 이게. 그래서 일상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라 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상대방이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질문.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이 뭐 한꺼번에 확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테두리가 일단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벗어나는 거는 새로운 정보를 자꾸 들어야 되고 또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보고 이제 코칭 단계까지 가면은 그런 이제 질문의 요령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어쨌든 일단은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시고 하셔야 될 거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질문 10개를 통해서 풀어본다. 는 것을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인간관계, 부부관계, 자녀와 관계, 또 뭐 어떤 상황,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딪히는 상황들이나 이런 걸 때 인간관계가 안 좋아, 이 사람하고. 그러면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부분. 또 어떤 환경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10가지 질문을 던져서 그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도록 인식을 바꿔놓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 여기 이제 심리 치료인데
만약에 이제 치유 쪽에 상담을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 어떤 질문을 해주면 기분 안 나쁘면서도 이 사람이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연구해서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면, 한 번 딱 해보면 이 질문보다는 이렇게 질문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해봐야 바꿔볼 수도 있고 질문을 변화를 시켜볼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도 창조예요. 창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창조들을 이제 크게 연구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다음 달에 오실 때까지는 이제 그 부분들 10가지 질문을 하여튼 해보고 그 결과물을 갖고 이제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심리 상담 치유를 위한 질문. 이제 상담 치유도 역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결국은 질문은 심리 치유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 대부분의 많은 심리 질병들은 잘못된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데서 발생한다. 이 고정된 생각을 바꿔줄 때 치유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질문이다. 이 심리 질병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고정관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고정화시켜서 그걸 놓고 자기의 상태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싫어해.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싫으니까 저런 말을 해. 여기서 더 발전해요. 나는 주워온 딸일지 몰라.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내가 친딸이면 저렇게 하시겠어? 이렇게. 자기 고정관념의 세계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그러면 이제 상담자는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거 틀렸어. 야, 아빠가 그런다고 해서 그게 다 널 미워해서 그런 거냐? 널 사랑해서 그런 거지? 이거는 훈계예요. 아주 기분 나쁜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은 이건 치유도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상담자하고 싸우게 돼요. 선생님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지. 선생님이 당해보면 나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대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의력 테스트 이런 걸 이제 응용할 게 많아요.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창의력 테스트.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원인을 다 한번 꺼내게 한다. 그거 말고 혹시 다른 이유는 없을까? 그렇게 했을 때 자네 생각도 맞는데 혹시라도 그거 말고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한 것도 가능한 원인은 다 한번 찾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폭을 넓히는 거죠. 이게 인지치료예요. 그러면 생각이 원인이 이거 말고 그런 사정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서운한 감 이런 것들이 누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정관념. 물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질문이나 질책을 위한 질문이 되면 안 돼요. 심리 상담을 받는, 아파가지고 치유받는 사람한테 이 질책이나 책망이나 이거는 이 극약이에요, 극약. 이거는 아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약입니다. 그러니까 공감 많이 힘드시겠네요. 공감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거를 책망하고 막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다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장점을 찾아주는 질문. 5가지 성품이 회복되어 살아나는. 그러니까 항상 5가지 성품. 질문 속이면은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질문은 뭘까? 어떤 질문들이 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질문일 수 있을까? 또 모양의 다양성. 어떤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잘하는 점들을 끌어내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 재능을 활용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 5가지 성품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연구를 해둬야 됩니다. 자, 인지치료의 중요성, 생각을 바꿔줌으로 치유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인지치료라고 한다. 자, 이인수 교수의 치료 과정에서 인지치료에 대한 예가 하나 있어요. 우울증으로 개발병동에 입원한 25세 A양. 입원 후 기분이 나아지는 듯하다가 다시 두통이 심하고 어지럽다며 자신의 주치의에게 당장의 약을 달라고 요구했다. A양이 이렇게 된 데는 A양에게 배려를 아끼지 않던 수녀님이 한동안 A양의 병실에 들러보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A양은 전화로 몇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A양이 스스로 기록한 우울과 불안 수치는 7점 만점에 7점이었다. 주치의는 A양에게 이 상황을 사고 기록지에 써보도록 권유했다. A양은 주치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우울과 불안의 원인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A양은 수녀님과 연락이 안 된 이유를 수녀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을 만한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수녀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주 왜곡된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치의는 A양의 다른 설명을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 이외에 그 수녀가 찾아오지 못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이 글쎄요, 수녀님이 바빠서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치의가 또 다른 설명을 묻자 A양은 수녀님에게 급히 다른 볼일이 있거나 전화가 고장 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주치의는 만약 수녀님이 A양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어요. A양은 그건 제가 수녀님을 너무 힘들게 졸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녀가 만약에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서 안 왔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 자기의 문제점도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죠. 자, 하지만 수녀님께 가서 제가 혹시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냐고 물으면 저를 받아줄 분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설령 수녀님이 저를 버린다고 해도 제게는 다른 믿을 만한 친구와 부모가 있어요. 이건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생각의 그 창의력 테스트를 보면은 가능한 모든 원인, 가능한 모든 결과, 그리고 가능한 또 모든 방법, 이런 거를 다 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녀님이 그렇게 자기를 진짜 버렸더라도 그러면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나 사람이 이분밖에 없느냐. 당신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누가 있느냐. 근데 이렇게 폭을 넓혀가는 거죠, 이게. 주치의가 A양에게 다시 우울과 불안 수치를 기록해보라고 하자 이제 3점과 4점으로 이제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이렇게 바꿔나가도 마음이 이게 우울한 감정이 지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며칠 후 A양은 수녀님의 전화를 받았다. 수녀님은 며칠간 피정을 들어가서 연락을 할 수 없었다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안부를 묻고 면회를 오겠다고 했다. 위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울증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사고의 왜곡이다. 이것은 평소 스트레스에 약한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사고다. A양은 수녀님과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왜곡을 하고 있습니까? 수녀님이 나를 버렸어. 그래서 수녀님도 날 버렸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날 버릴 거야. 근데 이렇게 고정관념이 자리를 잡죠. 그러다 보니까 살고 싶지도 않고 버림받았다는 데 대해서 우울하고 분노하고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자, 이런 부정적 사고는 A양의 기분을 더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에 따라 신체적으로도 이제 이게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이라든지 막 밑에서부터 뭐가 올라오는 이런 화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아론 백, 우리가 심리 상담 치유할 때 이 사람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해서 왜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라는 해석. 결국 그 사건 때문에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데서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 건강함도 만들 수 있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신부님이 안 왔어요. 수녀님이 안 왔어. 그러면은 이 사람에겐 해석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두 가지죠. 하나는 날 버렸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는 뭐 바쁜 일이 있으셨나 봐. 혹시 무슨 사고는 없을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염려를 하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우울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상담자나 치유자는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줄 거냐는 거예요, 이거. 응? 질문을 해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질문을 해주면 이 사람은 당연히 그쪽으로 생각하는 방향을 잡아요. 근데 왜곡하는 데다가 플러스 시켜줘. 전에도 누구한테 버림받은 일이 있었나요? 그러면 이제 이게 버림받은 일에다가 또 플러스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버림받은 그 상처를 생각하면 이분이 날 버렸다는 것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이나 치유나 다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재능 개발도 다 마찬가지고 리더자, 코치, 멘토, 이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고 싶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 왜곡된 전형, 생각의 전형.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생각하고 흑백 논리가 강하죠. 극단적인 사고, 이분법적 사고. 완벽하지 못하면 난 실패야. 이건 뭐예요? 아주 극단적인 거예요, 이게. 이 목표를 이루어야 난 성공한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목표라는 거는 그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목표 달성을 해봐야 또 새로운 목표 또 정해야 돼. 목표가 사실은 성공의 기준이 아니고 그 목표를 정해서 내가 그 방향으로 인생을 나아간다는 거.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만들어 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도 100점 맞았어. 100점이야. 대단하네. 이걸 칭찬할 게 아니라 100점 맞을 때까지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 그 과정. 60점 맞았어. 그러니까 점수로 말하면 칭찬할 게 없는 거예요. 넌 도대체 맨날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왜 점수 그밖에 안 나오니? 도대체 너 IQ 도대체 엄마 닮은 거야? 아빠 닮은 거야? 응? 뭐 이런 식이면 안 되는 거죠. 60점. 그래. 그래도 엄마가 봤을 때 넌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엄마는 이게 너무 고마워. 응? 그러면은 이 점수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수고에 대한.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다음부터 수고에다가 중점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칭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절대로 목표 이룬 그 부분에서 칭찬할 게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성실성을 칭찬을 통해서 키워갈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완벽하지 못하면 난 실패할 거야. 이것 때문에 억압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 치료에 있어서는 우리를 억압하는 그 15가지의 동그라미 있죠. 그 내용.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목표가 있고 열정이라는 게 있어요. 열정이 나를 억압을 하는 거예요. 열정이. 열정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열정을 가지고 막 달려가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열정이라는 게 나를 막 지치게 만들고 억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열정이 없는 사람은 열정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는 거고 열정 때문에 지쳐버린 사람은 좀 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상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는 건지
하는 건지 도대체 열정이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열정이 왜 필요한지, 열정은 어떻게 만들어내는 건지, 그렇다고 열정을 가지세요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물론 질문이 필요하죠. 근데 열정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목표의식이 필요하고, 목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이 필요해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지금 현실이 어떠냐. 이 상태로 계속 가도 괜찮겠냐.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한번 목표를 세워보자. 하고 싶은 게 뭐고, 잘하는 게 뭐냐.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 그러면 그런 분을 찾아서 목표를 세워주고 세밀한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한 사람들일수록 혼자서 가라고 하면 못 가요. 그래서 무기력한 사람들일수록 코칭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뛰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럼 좀 쉬었다가 뛸까? 그리고 쉬고 그냥 또 뛰고 이런 식으로 가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도 그냥 열정을 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막 강하게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가면 또 성령의 열정이라도 있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한테는 어거지로 열정도 안 돼요. 그래서 정체성, 목표, 세부적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성취감을 자꾸 맛보게 하고 꿈을 가지면 되는구나 이런 걸 자꾸 경험을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자, 감정으로 추론해. 어느 한 가지를 너무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다른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거나 고려하지 않아요. 수녀님이 연락하지 않는 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코르 날 버린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훈련이 된 사람들은 문제가 부딪히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익숙해요. 근데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먼저 부정적으로 생각이 기울어져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응용하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일반화된 단어를 붙인다. 나는 똑똑한 또는 너는 똑똑한 바보야.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규정 지어버리는 거죠. 어느 것 하나를 해서 안 되면 이게 응용해버려. 브레인스토밍에서 응용하기가 있는데 자꾸 나쁘게 응용해. 그러니까 이런 거. 짜장면을 먹었는데 체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로 파급시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짜장면을 먹으면 항상 체한다는 생각에 가지고 있어요. 트라우마. 그래서 지난번에 게장 먹었는데 게장 먹으면 그 다음에 장염 걸려. 이거. 그 다음부터 게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담의 대인 깊이, 어떤 걸 깊이 하는 상담을 할 때는 도전을 다시 부딪혀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주변 상황, 원인 이런 걸 분석을 하게 해요. 분석을 하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컨디션이 어땠는지, 굉장히 우리들의 이 소화 기능이나 이런 게 피곤해 지쳐 있으면은 안 됐을 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체하기가 쉽고, 지금 컨디션은 어때요? 좋아요. 그래, 그럼 오늘 한번 먹어보는 거야.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거기서 도전을 못 해보면 이제 평생 그 음식은 이제 못 먹어요. 예, 그래서 대인 깊이, 사람 많은데 가는 걸 기피해. 그러면은 그거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라고 그러면 안 되고 거기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때 당시는 어렸을 때니까 지금은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성추행 비슷한 일을 겪어본 사람이 이제 지금 대학생이 딱 됐는데, 이 대학생이 그게 이제 자꾸 떠올라가지고 이게 이제 공황장애처럼 오기도 하고 대인 기피처럼 오게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학교에서 나하고 상담하는 데까지 오기도 힘들어하고 집에서 방에서 놀이터로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왜? 그 사람이 또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학교에 가도 비슷한 사람이 인상이 떠오르면 저 사람 아닌가 그러고 두려워하고, 나중에는 어디 가도 만나서 해꾸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집에다가도 전화를 해요. 이게 이제 과대가 되는 거예요. 과대망상. 엄마 누가
오늘 오지 않았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상담하기 위해서 차로 이제 내가 학교까지 가서 데리고 상담 장소로 오고 상담하고 집으로 태워다 주고 이제 이런 걸 한참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확인을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그 뒤로 그 사람 실제로 만나봤어요?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저항할 힘이 없었지만 만약에 지금은 그런 일을 만난다면 저항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은 저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신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꾸 이제 이거를 낮춰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잘 건강하게 잘 이렇게 치유가 되고 발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어떤 상황이 되면 계속 그게 내 인생 전체로 확대시키는, 신천지가 성경 해석 방법이 그런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가, 이게 비유로 돼 있는데 이 비유를 성경 전체로 확대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진달래꽃이 피었는데 이게 대한민국 전체에 피었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트라우마처럼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전을 해봐야 돼요. 도전을. 안 되면 왜 안 될까를 연구해서 극복을 해보면 그 트라우마가 사라집니다, 이제 이게. 자, 선택적으로 추상함. 상황의 전체 그림을 보는 대신 한 가지의 작고 미세한 거에만 관심이, 어느 한 가지만 막 뚫어지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네. 과일반화. 밑에 설명했어요. 단일 사건에 기초하여 극단적 신념을 가지고 유사하지 않은 사건이나 장면을 부적절하게 적용하는 과정. 이 똑같은 사건이 아닌데 이제 과반응을 하는 거예요. 과반응.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 사람처럼 생각을 오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를 보고 그것이 전체인 양 느끼거나 판단해요. 남자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나쁜 놈이다. 여자한테 상처를 받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여성은 다 나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 만나는 여자는 내가 죽인다. 그래서 살인 사건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게. 과장과 축소, 개인화, 외부 시선을 자신과 관련 지을 것이 없는데도 이를 관련 지어 생각하는 거예요. 자, 택시 이야기 했잖아요. 바쁘니까 갔어, 이 사람은. 근데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날 무시하는 거야? 그 사건을 나하고 연관짓는 거예요, 나하고. 나하고 연관짓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런 그 대인 기피증의 이유 중에 하나예요. TV에서 그래서 뉴스를 하는데 일반적인 뉴스잖아요. 네. 자기 보고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제 대인기피증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뭐 몸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뭐 기타. 그러니까 멀쩡하게 있다가 옆에서 누가 고개를 쫙 돌리면은 나한테서 냄새가 나서 저러나? 나는 지금 코가 간지러서 만지는데 코를 만지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냄새 나서 그러는가? 이게요,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도 이제 상담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확인을 해보지 않았냐? 물어보지 않았냐? 나는 지금 당신한테서 아무 냄새가 안 나.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그러면 한번 물어봤냐? 했더니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한테 냄새나? 안 나는데? 그런데도 이제 버스나 이런 데 타서 그러면 그런 개념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뭘로 발전한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강박관념으로 발전한 거예요, 이게. 강박관념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선 자기 필요하면 병원에 보내가지고 건강관리 진단을 한번 싹 해보게 할 필요도 있고. 자, 병원에서 분명 이상 없다고 그랬지. 그럼 이상 없는 거야, 일단.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부딪혔을 때 얼굴을 돌리면 물어봐, 이제. 자, 죄송한데 혹시 저한테서 무슨 냄새 나서 지금 그러셨어요?
부딪혀보게 해요. 이런 게 이제 과제. 네, 과제. 필요하면은 같이 동행을 하면서 확인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지난번에 어떤 친구는 영화관까지 내가 같이 가려고 계획을 짰었어요. 영화관에 가면 또 뭐 현상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현장을 내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전체화 시키는 거 이런 거 하죠. 과장님의 표정이 안 좋은 것이 오늘 보니까 표정이 안 좋아. 아, 내가 뭐 잘못된 게 있나 막 내가 뭐가 뭐냐 자기하고 끌어다가 해석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정적인 해석 외에 좀 더 대안적인 합리적 해석은 없는지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 A양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나 스트레스에서의 좀 더 합리적인 대처를 원한다면 메모지와 필기구를 꺼내들고 오늘 나의 기분에 영향을 준 일들을 기록해보자. 이때 필요한 것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이다. 나의 해석에 적합한 증거는 뭔가? 내 해석이 맞는 건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지금 진짜인가? 나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뭔가? 나의 자동적 사고를 믿어서 내가 얻는 이익은 뭔가? 만일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네.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이러한 생각 바꾸기 인지 행동 치료의 기법은 우울증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아주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되어 왔을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5가지 성품 중에 어느 영역을 잘 해야 되겠어요? 생각의 기능이에요. 생각.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생각의 방법. 아, 이 사람은 지금 이 방법에 의존해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그 창의력 테스트 그거. 그 다음에 또 브레인스토밍의 9가지의 그 생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육각 그 사고 모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이 지금 너무 객관적이다. 너무 단순하다. 이 사람의 생각은 지금 황색 모자 스타일이다. 이 사람 생각은 흑색 모자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이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해서 이제 새로운 또 모자를 씌워주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예. 영적 공격은 심리적인 거고 실제적으로 몸에서 뭐 냄새가 나는 부분은 냄새가 안 나는데 예, 냄새 난다고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예. 아예 그냥 골방에 들어가. 영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또 사단의 어떤 역사가 강할 때 본인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일단은 영적인 부분이라도 뭔가 자기가 그런 어떤 이제